아카키에비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조금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었다. 옆구리와 가슴, 바지에 온통 눈이 범벅되어 있었다.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슬리퍼를 한 짝만 신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 한 손으로 잠옷 앞서풀 누른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아카키에비치의 그런 꼬락서니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노파는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직접 본서의 서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출소장 따위는 말로만 약속을 할 뿐 뒤에서는 딴짓을 하기 일쑤니 직접 본서의 서장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며 다행히 자기가 본서의 서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전에 자기 집 하녀로 있던 안나가 현재 서장댁 유모로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서장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일이 있으며 또 서장은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데 거기서 누구에게나 상냥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일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도 슬픔에 잠겨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날 밤을 어떻게 지새웠는가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아카키에비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서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서장이 아직 자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시쯤 다시 서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무십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11시에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서장님은 출타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가 보니 이번에는 서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가 그를 얼른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로 뭐가 필요해서 왔느냐, 무슨 사건이냐는 등 귀찮게 캐물었다. 아카키에비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서장을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관청에서 공무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때는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 고 한바탕 을러댔다. 이를테면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만만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비서들이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하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서장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 서장은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를 아주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사건의 요점 따위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아카키에비치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집으로 돌아갔느냐, 어디 점잖지 못한 곳에 가서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등 엉뚱한 질문만 해댔다. 아카키에비치는 그만 헷갈려서 자기의 방문이 외투를 되찾는데 도대체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러고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그 낡은 외투를 걸치고 핏기 없는 얼굴로 출근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카키에비치를 조롱하려 드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모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잖아도 관리들은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장의 초상화를 사주는가 하면 과장의 친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신청하라는 과장의 권유를 받기도 했다.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를 동정하고 그를 돕고 싶어하며 그에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서장 따위를 찾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령 서장이 상부에 잘 보이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 외투를 다시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외투가 자기 것이라는 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외투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즉,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력 인사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럴 경우 그 유력 인사가 경찰서의 사건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특별히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으므로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동료가 말해준 그 유력 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참고로 말해둘 것은 그가 그 지위에 오른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금 이 지위라는 것도 다른 중요한 지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치 않은 지위라도 스스로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더욱이 그 유력 인사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 보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이를테면 자기가 출근할 때 부하 직원들이 모두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게 한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도 자기 방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업무를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14급 관리는 12급 관리에게, 12급 관리는 9급 관리나 그 밖에 적당한 관등의 인물에게 보고하는 등 모든 안건이 엄격한 순서를 밟아 자신에게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의 신성한 나라 러시아는 모든 것이 주로 모방하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상관이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게끔 되어 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전해진다. 어떤 구급 관리가 조그만 독립관청의 책임자로 임명되자 당장 사무실 한쪽을 막아 자기 방으로 정하고 집무실이란 간판을 내건 다음 붉은 깃에 금태를 두른 수위를 문 앞에 세워놓고 사람이 올 때마다 일일이 문을 여닫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무실이란 것이 보통 책상 하나를 겨우 들여놓을 크기였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앞서 말한 이 유력 인사의 태도나 습관 역시 어마어마하고 위험이 가득했다. 그렇다고 아주 복잡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그가 일하는 체계의 기본은 한마디로 말해 엄격성이었다. 엄격하게, 더욱 엄격하게, 더더욱 엄격하게 라는 것이 그의 입버릇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렇게 짓거리면서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얼굴로 노려보았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관청의 행정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몇십 명의 관료들은 그렇잖아도 항상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멀리서 그 유력 인사가 나타나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서서 그가 사무실을 지나갈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을 정도였다.
그와 부하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사용하는 말은 단 3마디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었다. 즉,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와, 자네는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건가 모르는 건가? 이 3마디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본심은 무척 착한 사람이었다. 친구도 잘 사귀었고 남의 일도 잘 보살펴주는 편이었다. 오직 장관이라는 벼슬자리가 그의 머리를 돌게 만든 것뿐이었다. 장관에 임명되자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것이다. 그래도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지극히 의젓한 태도를 취했으며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제법 총명한 구석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보다 단 한 계급이라도 낮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면 그의 태도는 당장 어색해지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들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듯 그의 현재 상태는 더욱 가엾은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도 가끔 무엇이든 재미있는 대화나 놀이에 끼어들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며 그런 마음을 눈에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지나치게 아랫사람에게 허물 없이 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 자기의 위신이 깎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그는 결국 어디서나 꿀먹은 벙어리 신용이었다. 어쩌다가 가끔 입을 연다 해도 야릇한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이어서 마침내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따분하기 짝이 없는 괴상한 친구라는 낙인을 찍고 말았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찾아간 유력 인사는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하필 가장 좋지 않은 때에 그 유력 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가장 좋지 않은 때였다는 의미일 뿐 그 고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마침 때맞춰 찾아와준 셈이었다. 그 유력 인사는 자기 서재에 앉아 몇 년 만에 페테르부르크에 올라온 어릴 적 친구를 맞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바로 이때 다시마 치킨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는 퉁명스럽게 비서에게 물었다. 어느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라고 하더군요. 비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가 바쁘니 조금 기다리라고 해. 유력 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유력 인사의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와 그의 어릴 적 친구는 이미 진작에 할 말은 거의 다 해버리고 이제는 지루한 침묵 속에서 이따금씩 서로의 무릎을 두드리면서 글쎄 말일세 이반 아브라모비치 또는 그게 그렇게 됐단 말인가 스테판 바를라모비치 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유력 인사가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틀어박힌 자기 친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즉, 자기를 찾아온 관리들이 대기실에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야깃거리도 다 떨어졌고
등받이가 달린 푹신한 소파에 푹 기대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에는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이때 유력 인사가 문득 생각이라도 난 것처럼 보고 서류를 들고 문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아참, 무슨 관리인가 하는 친구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이제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온순한 생김새와 낡아빠진 제복을 보고 고관은 갑자기 그에게로 몸을 돌리며 딱딱 끊어지는 차가운 말투로 대뜸 물었다. 용건이 뭐요? 이것은 그 유력 인사가 장관이라는 관등을 수여받고 현재의 자리에 부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혼자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거울 앞에서 연습한 말투였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어서 이 말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억지로 움직여 말을 끄집어냈다. 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연신 내뱉으면서 그는 자기가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얼마 전에 야만적인 강도들에게 빼앗겼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 경찰국장이나 기타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자라도 적어주면 외투를 찾는데 무척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끄집어냈다. 그러나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유력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말하는 모습이 무척 예의에 벗어났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뭐라고? 유력 인사는 또박또박 끊어지는 말투로 말했다. 자네는 일의 순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지금 어디를 찾아온 거야? 관청의 사무라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문제라면 우선 관련 창구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하면 서류가 계장, 과장을 거쳐 비서한테 넘겨지겠지. 그 다음에 비로소 비서관이 내게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장관님,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온몸에 진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있는 대로 다 쥐어짜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외람되게 장관님께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 다름이 아니었고 실은 저 비서관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뭐라고? 장관이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서 그따위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어디서 그따위 사상을 배워왔느냐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더른과 상관에게 지극히 불손하게 대하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 정말 큰일이라니까. 아마 그 장관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이미 50고개를 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서로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를 젊은 사람이라 부른다 해도 그건 칠순 노인에게나 통하는 얘기일 텐데도 말이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나 알고 있나?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나 알고 있느냔 말이야, 응?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는 이제 아주 발까지 구르며 설령 아카키 아카키에비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쳤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거의 넋을 잃고 비틀비틀 두어 걸음 물러섰다. 그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위가 재빨리 방에 달려들어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유력 인사는 자기의 태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했다.
그는 자기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절까지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곁눈으로 힐끔힐끔 친구의 눈치를 살폈다. 친구 역시 얼이 빠진 듯 어떤 공포감마저 느끼는 눈치였다. 장관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흡족했다. 아카키 에비치는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길로 나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팔다리에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여태까지 자기 윗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부처의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입을 딱 벌린 채 자꾸만 인도 밖으로 발걸음이 빗나가면서 길거리에 소용돌이치는 눈보라 속을 걸어갔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가 원래 그렇지만 이날도 바람은 사방팔방에서 골목길이랑 골목길 모두에서 빠짐없이 그에게 휘몰아쳤다. 그는 편도선이 부어올라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곧장 잠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상관의 별것 아닌 꾸지람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